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20세기 초반, 특히 이제 사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디지털 전환. 사실 이것이 출발한 거는 2차 세전 이후부터입니다. 2차 세전 이후에 그 경제가 생산 위주의 경제에서 소비 경제로 전환되면서 거기를 뒷받침하는 기술로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고 그럼으로써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때는 완만하게 시작되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이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exponential growth라고 합니다. 정말 거듭 이 모든 기술 발전의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정말 2차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거의 가속화가 아니라 급속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일단은 이 사람을 한번 화두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스티븐 호킹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한자가 빠졌는데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했다. 이 말을 좀 새겨주시면서 의미를 좀 음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제가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 한편으로 물리학자입니다. 한편으로 사이보그 비슷해요. 그렇죠? 미래 인간, 우리가 미래 인간으로 얘기하는 것을 미래 인간으로 우리는 사이보그나 포스트 휴먼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기계와 합체가 된 인간, 어떤 최초의 사이보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면 말이죠. 사이보그가 완성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를 끊임없이 신체의 기관을 인공기관으로 대체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생을 누린다는 게 인간에겐 과연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질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뭘까요? 숫자 0입니다. 꽝이에요.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자신의 삶이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최선의 차원으로 지금 고양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무의미한 현상이냐? 허무한 거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뭐 경제학이나 경영에서 밸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밸류가 어디서 창조되느냐? 궁극적으로 밸류가 어디서 창조될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 밸류가 생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스티브 호킹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많이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티브 호킹이 비록 사이보그였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고 물리학자로서 모든 걸 물질로 보고 연구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인간이고 인간은 그냥 물질의 종합인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요.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게 뭔지 몰라 좀 모호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오면서 아주 명확해졌죠. 이런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 설계도는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2012년쯤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 어떤 기획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독일이 왜 이런 걸 만들렸냐 하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일은 제조업 수출 국가 아닙니까? 1인당 국민 수출액 압도적인 1위죠.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하고 상대가 안 돼. 그 2위가 어디냐? 알고 봤더니 저는 일본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놀라운 나라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독일이 이 제조업 수출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전 세계 모범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물론 자기 나라에 불만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최고 모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위기를 맞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싼 노동의 바탕을 두고 대량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독일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은 노동의 가치가 매우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싼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획기적으로 발상을 바꾸는 것이 뭐냐 하면은 mass customization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아직 기술이 모자라서 소비자의 취향을 일일이 파악해서 거기에 꼭 맞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독일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ss customization, 진짜 소비자들은 그냥 시장에 널려 있는 상품을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는 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품을 갖고 싶은 거다. 그걸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거에 수공업이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잘 융화시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목표를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해내는데 지금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스마트폰을 쓰면서 구글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족적을 디지털로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갖고 어디에 가는지가 사실은 빅데이터로 개개인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구글을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우리를 서치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를 너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뭡니까? 데이터 생산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무료로 쟤네들이 갖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 제너레이터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게 개개인으로 이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그야말로 마이크로 단위로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면 개인의 소비 취향 또 앞으로 그 취향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제품이 무엇일까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개개인이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갖고 있다, 패턴을 갖고 있다.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두뇌는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걸 처리해서 패턴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그거를 파악해서 제품 생산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거에는 뭡니까? 경륜이 있는 뭐 경영자라든지 고위 임원들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AI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AI가 하면은 A라는 소비자가 앞으로 요구할 제품이 뭐가 되겠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오더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이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이라는 것이 그 오더를 받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제품을 빠른 속도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세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통합시키고 또 모든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죠. 모든 거를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완전 모든 그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를 완전 자동화하는 풀 오토메이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풀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구성하고 있는 소위 구성 요소들은 3D 프린팅, 그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이제 소재도 너무나 뭐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나 이것을 초고속으로 생산하려면 인간이 하면 안 되죠. 로봇이 해야 되고 생산만 하면 뭐 합니까?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자율자동차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독일이 이걸 맨 처음 하면서 내세운 모토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단 하루 만에 당신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2012년 이후에 이렇게 설계도를 내놓고 독일은 금방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토론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일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풀 오토메이션은 뭡니까? 풀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인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뭘 추구하는 건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 보면서 현재 인간의 어떤 역사, 문명이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비전으로 그려주는 두 개의 커다란 그 학문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데, 하나는 테크노 퓨처리즘이라고 합니다. 미래는 과학기술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이 지금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인간의 성능을 상상 이상으로 증강시키고 인간의 몸을 완전히 개조해서 영생하는 인간, 죽지 않는 인간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좀 황당한 얘기지만 구글에서 이걸 연구하고 있죠. 이터널 라이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속성의 공학이에요.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점점 더 발전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심지어 뭐냐, 인간의 최고 결함인 죽음까지도 우리가 제거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속성의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이쪽이 사실은 메인스트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 흐름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잘못하면 큰일 나겠단 말이죠. 우리는 인간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나? 만약 인간이 역사에서 추방된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네? 그래서 거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입니다.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사람이죠. 특이점이 온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CTO입니다. 원래 이제 인공지능 학자였고요. 그다음에 전자 오르간을 발명을 해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창 피아노 대리점 가면 전자 피아노 브랜드가 커즈웰입니다. 그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걸 대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과학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이론이 정말 첨단 과학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치 문제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성능으로 본다. 그래서 성능을 증강시키면 모든 것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그거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잠깐 얘기해 스티브 하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이러한 입장은 잘못하면 인간을 성능 위주로 서열화시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나쁜 정치 체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성능 위주로 서열화시켜가지고 최고의 우량종자만 남기려고 했던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치였죠. 열등한 사람들 다 제거시키고. 이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나치가 빠졌던 우생학적 함정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우등한 것과 열등한 걸로 구분해서 열등한 존재를 제거시키고, 그래서 유태인이나 동성애자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등한 존재들이. 그거를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개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당하게 만든 말이에요. 도태당하게 만든. 자신을 사이보그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도태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숙성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성의 공학에 대비해서 숙성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성의 공학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숙성의 미학은 뭐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자신의 최고 상태에 도달한다. 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 좀
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속성의 공학과 속성의 미학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래서 솔루션을 찾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조 설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자,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느냐, 아니면 속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느냐에 따라서 제조 설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와인을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14%의 알코올을 함유한 붉은 색깔의 액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 정밀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화학식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진리가 오로지 저 화학식이다 라고 한다면 저거를 생산하게 한 솔루션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제조 설비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같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1시간에도 수백만 명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인.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와인을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와인은 원래 넥타라 그러죠. 신의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한 문화적인 정의는 성스러운 음료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적인 의미를 계속 계승을 해서 19세기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인은 하늘에서 내는 성스러운 눈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인들이라는 것은 괜히 말을 멋있게 해서 진짜는 아니고 가짜를 어떤 그 일종의 언어의 화장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인의 말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성은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로서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빗물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걸려서 땅에 고여야 됩니다. 그 땅에 석회 한 번에 물이 고이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포도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매우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컸을 때 거기서 열매가 연글어서 거기서 성스러운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 무엇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 그 미래를 미리 아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여기 살면서 아직 포도를 연글지 못한, 아직 미래가 되지 못한 그 무엇을 시간을 걸려서 보듬고 다듬고 가꿔야 됩니다. 이렇게 보듬고 가꾸고 다듬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노동이죠. 그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살면서 노동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걸 가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동이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노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합니까?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으면 이런 드론이나 아니면 이 와인봇이라고 그러죠. 인간과 함께 와인을 관리하는 이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코봇이 여기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이 와인밭을, 이 포도밭을 다듬는 겁니다. 보듬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 와인이 발효되면 이제 우리가 마시는 그런 와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물을 아니면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서 솔루션을 찾는 데는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생산하려고 하는 제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설비가 달라지고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하나는 테크노 퓨처리즘이고 하나는 휴메인 퓨처리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의 상황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미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 계신 것도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미래 때문에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 동물과 물체가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그냥 충동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왜 일어나죠? 인간은 사실 일어나는 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힘들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미래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주 먼 미래가 될 수 있고 하루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특히 뭐 여러분처럼 어떤 팀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미래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떠한 인간도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 분들은 테크노 퓨처리즘에 가까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 자신의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보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조직, 자신의 어떤 심지어는 뭐 국가까지 이끌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판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 가족, 조직을 미래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포지션을 여기서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미래 비전이 그냥 비전으로서 학술적인 그냥 논의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의 철학이 되고요, 기업 운영의 철학이 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생산이 돼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오늘날 거의 뭐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개의 기업, 구글과 애플에서 실례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한 10분 동안 빠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엄청나게 우리가 순식간에 공격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끓던 도시가 졸지에 비어버리면서 우리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원래 마크마이자 꿈꿨던 거 실현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사실상 우리는 언택트라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디지털 공간으로 갔습니다. 지금 모든 삶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를 벗어나서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렇게 시행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또 다른 인간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원래 코로나라는 것이 뜻하는 코로나는 왕관이잖아요. 인류의 미래에게 왕관을 씌워줄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가속화되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어떤 양상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많이 편하게 했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초격차 사회라고 그러죠. 빈부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소비, 폭증이 와서 기후위기가 오고, 그래서 결국 코로나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우리 현대 경제를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현대 경제를 뭐라 하냐면 선형 소비 경제라고 합니다. 이 선형 소비가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자원을 채취하죠. 그걸 매니팩처링,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소비해서 폐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형 소비 경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 직선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냐면 폐기물을 양산하는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질 과잉 소비와 폐기물 공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건 결국 뭐가 되죠? 인간과 동물이 가져야 될 경계가 막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인수 공동 전염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전염병으로 끝난 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경제를 치고 기후를 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보건 문제가 아니고 존재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거를 복합적 존재론적 위기, 원터 팬데믹이 아니라 신데믹이라고 해요. 신데믹. 모든 것이 지금 종합돼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팬데믹이 오면서 전부 디지털로 갔는데 이게 극복해낼 수 있냐는 거죠. 왜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치명적인 싱데믹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속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2019년에 일어났던 그것이 훨씬 급속히 팽창되면서 급격한 위기로 정말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초격차 사회입니다. 이건 이미 2019년에 일어났죠.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했어요. 재밌는 기사인데 저는 이게 숫자가 우리 인문학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잘 안 씁니다. 근데 몇 번 쳐봤는데 제프 베조스가 하루에 5,200만 달러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반면에 애마존에서 일하는 이 딜리버리 프리캐리아트들 하루에 30. 이걸 뭐라 그러냐? 신과 미물의 차이다,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 이상하게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를 어마어마하게 집중시키고 있다. 왜 그러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제대로 고찰이 안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기술만 발전시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겠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죠. 디지털 선언 경제가 그냥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선형 경제로 가는 거죠, 지금.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젊은 세대의 노동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또 인간이 AI와 로봇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가 점점 추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 탈노동 초격차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만 해도 일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일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일 열심히 한다고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기를 해야 되는 거죠. 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투기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뭐 도덕관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지금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기 경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파산이에요. 투기는 0.1%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거죠. 99.9%는 뭡니까? 파산하는 거. 투기 경제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계속 나가면 사회경제 시스템이 파열될 위기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손가락으로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을 순식간에 구매할 수 있는 마법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어떻게 되면 더 심각해졌죠. 자, 그래서 이 미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팬데믹의 시대가 된다. 왜? 기후변화가 끝나지가 않고 더 심각해지고 환경이 뒤섞이고 인수공동평이 코로나는 백신으로 없어질지 몰라 또 다른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클라이밋,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기후위기. 이번에 뭐 바이든이 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느냐? 반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쓰면 반전이 가능합니다. 왜냐? 디지털 기술을 가만히 보면요, 디지털 기술은 탈물질화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걸 이미지화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는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보면 물건을 사용하는 것보다 뭐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전부 이미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잘 사용하면 이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미지를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란 말을 쓰지만 사실 이건 appreciation,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AI가 점점 발달하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창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악기를 잘 들어야 작곡을 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뭐예요? 대충 무슨 멜로디가 떠올라오면 그걸 불러주면은 그걸 악보로 자동으로 번역하면서 또 음악 연주를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작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는 뭐냐? 모두가 예술가가 되고 모두가 감상자가 되는 그러한 경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탈물질화 경제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 경제에서는 물질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폐기물 양산 체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Material Hyper Production and Consumption Economy라고 하죠. 물질 과잉 생산 소비 경제에서 정신적 창조와 감상 경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쓰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탈물질하는 결국 뭡니까? 정신세계가 고양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신세계를 굉장히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걸 디지털 테크놀로지하고 명상하고 결합하면 정말 훌륭한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이 우리의 정신을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나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을 잘 쓰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이 리니어 이코노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가 디지털 리니어 이코노미나 스마트 리니어 이코노미입니다. 이거는 정말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 이 폐기물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지금 양산하는 체제입니다. 보세요, 이 쓰레기들.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팬데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쓰면 우리는 모든 생산 소비 과정을 디지털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디지털 기술이 감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하버드 여기가 거기 MBA 스쿨의 교수인데 현대 자본주의는 감시 자본주의다.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베일런스 감시하는 거를 개인 소비자 감시하지 않고 전 제품이 생산 소비돼서 폐기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이 폐기물이 재순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해서 리니어, 그야말로 선형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경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from waste to value, 쓰레기로부터 value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제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서큘러 이코노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제들이 필요합니다. 순환적인 수요 공급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순환시키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제품을 수명에 연장하는 것, 또 공유 플랫폼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기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디지털 기술이에요. 이런 거죠. 제목에서 빼겠습니다. 이런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미래 비전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획을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은 우리나라보다는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낙후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갖고 뭘 하냐면 선형 경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팬데믹 지나면 우리가 정말 세계의 선두에 선다. 그러는데 진짜 선두에 서려면 리니어에서 서큘러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면 진짜 역사에서 존경받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리니어 이코노미, 선형 경제를 발전시켜서 쓰지 말고 서큘러 이코노미를 발전시켜서 써라. 역방향으로 써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디지털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도 다시 그 부품들이 서큘레이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가방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디지털 서큘러 이코노미가 이루어지고, 이게 서큘러 이코노미가 제대로 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래 경제기관에서 얘기한 건 2030년쯤은 이 서큘러 이코노미 4,50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리니어 이코노미 기업들은 40%가 파산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바이든이 되고 전반적으로 유럽 같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거 안 변하면 안 되겠다는 게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지금 이 뭐라 그러죠? 에코 소셜 밸류 ES 뭐라 그러죠?
ESG. ESG로 끝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져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형성하는 목적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본은 지금 여태까지는 마켓 프로핏을 위해서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소시에탈 베네핏, 사회 복리를 위해서 형성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장 이익을 증진시켜야 되죠.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얘기는 빼겠고요. 그래서 지금 파이낸스도 마켓 파이낸스에서 소셜 파이낸스 바뀌고 있죠. 유럽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사회적 금융.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려면 핀테크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소셜 핀테크가 되면 이게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앞서서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SK가 앞서 나가고 있죠. SK가 아주 전면적으로 지금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소셜 밸류 내걸고 있잖아요. 근데 SK는 되게 그렇고 우리는 진짜 앞으로는 정말 세계를 다른 렌즈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경제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마테리얼 소비에서 멘탈 창조 감성 경제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서큘러 이코노미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집니다.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큘러 이코노미로 갈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우리나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일로 선두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자본이 필요하죠. 그때 어떻게 되냐? 아주 효율적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이 소셜 핀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가 혁신할 거냐? 이게 AI가 해줄 거예요? 로봇이 해줄 거예요? 인간이 해야죠. 자, 이건 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반전을 일으킬 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당근 마켓이죠. 이 당근 마켓이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적용시킴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파괴했던 두 가지 소셜 밸류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디지털 기술이 세계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지역 공동체를 다 파괴했잖아요. 그런데 당근 마켓은 디지털 기술을 역방으로 적용시켜 지역을 다시 연결시키는 동네를 되찾았어요. 그 동네 사람끼리 중고 물품 파는 시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셜 밸류가 있습니다. 왜냐? 공동체를 다시 복원시켰다. 지역 공동체. 두 번째는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소위 모든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경제를 한편으로 이룬 매우 우리나라에서 눈여겨볼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셜 파이낸스, 사회적 금융은 네덜란드의 트리오더스 뱅크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more green, less greed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을 연구하는 데서 보면 상당히 빨라요. 그 다음에 소셜 핀테크,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 이미 유럽 철문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셜 핀테크 허브가 지금 유럽에서 다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대학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노스햄튼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학 교육 전체가 소셜 밸류, 에코 밸류를 연구하는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사회적 밸류 먼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시장 프로핏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이비리그보다 이게 희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현대인을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A man who knows the price of everything. 현대인들은 모든 것의 가격을 안다. 그러나 the value of nothing. 어떠한 것의 가치도 모른다. 뭐 좀 지나친 말일 수 있겠지만 한번 반성을 해보게끔 하는. 프라이스는 아는데 밸류를 모른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라이시스에 서 있죠. 위기는 뭐냐? 원래 크라이시스는 그리스 말인데요.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갈림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느냐? 모던 맨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진짜 미래 인간이 될 것이냐? 디지털 진화를 그냥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 진화를 보다 나은 가치로 진보시킬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틀림없이 미래를 혁신 못한다. 왜?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혁신을 해?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 혁신될 때 혁신적 미래는 다가온다. 그래서 니네들 책임이 크다. 니네들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